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기원하며 달성 사자앞에 와서 퍼포먼스를 합니다. 애국가부터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공활하되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차원에서 제가 또 마가춤을 한번 추고 시작하겠습니다. YMCA YMCA
감사합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시고 목숨도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참 이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싸워주신 그 큰 사랑에 너무 감동을 해갖고 저는 너무 하여튼 존경하고 사랑하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정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일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빨리 초심을 찾아서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일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 전쟁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와 악한 무리와 선한 세력, 선한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전 인류의 자유가 생명이 달린 그런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생각을, 진실을 거짓으로 알고 거짓을 진실로 알게 하는 이 생각을 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전쟁이에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 권리를 뺏어가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정말 위대한 전쟁입니다. 참 전쟁이 위대한 건 없죠. 정말 그러니까 중요하고 아주 무서운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지난 2016년 대통령직에 올라가시면서 선포하셨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그들의 어떤 우리나라 평화협정하자,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평화협정하자 하는 오바마의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해서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불법적으로 탄핵 당하시고 진짜 많은 순환을 겪으셨잖아요. 그 모든 게 지금 이게 적이 하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나 박근혜 대통령님 그리고 선한 세력들 하이에다고 국민과 하나가 되었을 때 저들은 얼마 안 돼요. 그들은 이미 이제 다 승리했죠,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제 정말 승리의 그 날이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날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되면 트럼프 대통령께서 개사라 발표하신다고 사인도 하셨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위대하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전 세계를 위대하게, 이 지구 행성 자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이 마가 운동,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원래 본질, 이 창조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시고 평화고 평화인 것입니다. 그것을 파괴하고 거짓과 사기와 폭력으로 또 분리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이 세상을 어둠의 어떤 그런 세상으로 만든 것이 딥스테이트들이고, 이제 그들은 모두가 멸망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크신 하나님 은혜 감사밖에 더 드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자, 저기에 보이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달성사절이죠. 우리 진짜 대통령님이신데 이곳에 계셔가 안 돼서 청와대에 가셔야 되죠. 이제 곧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청와대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헌법을 준수하시고 정말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짜 대통령님이시잖아요. 저 이재명, 문재인, 윤석열 저것들은 다 범죄인이고 가짜입니다. 저들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들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가짜들입니다. 가짜는 우리를 파멸시켜요. 진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고 트럼프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진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오늘도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친절 받으세요.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주신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통령님만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대통령님이 진짜이십니다. 저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진짜가 돌아와야 우리 대한민국이 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국민에게 다시 돌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짜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이쁘시죠? 아름다우시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만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답입니다. 윤석열 어게인이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으신 어둠을 지난 미래로 책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될 때까지 50분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정홍원 사이 안대희 카드 뽑았지만 초대 총리였던 정홍원 총리는 별다른 잡음 없이 원만히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2014년 4월 16일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가 터졌다. 정 총리는 4월 27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나는 국정쇄신 차원에서 새 총리를 물색해야 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새 총리가 세월호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고 동시에 관피아, 그러니까 관료와 마피아를 관피아라고 줄여서 말씀하셨네요. 관피아를 척결하며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는 등 혁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어느 날 한 여권의 중진 의원이 내게 연락해 안대희 전 대법관을 강력하게 추천했다. 며칠 전 안 전 대법관을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 총리로 지명되면 혼란한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아픈 기억일 수 있지만 안전대법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장 시절인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수사로 불리는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지휘하면서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역량을 입증했다. 당시 중수부 폐지 공약 등을 놓고 나와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전국 쇄신이 절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나와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쇄신의 적임자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얼마 뒤 청와대에서 만난 안전대법관은 난국을 타개해 보겠다는 의욕이 넘쳐 보였다. 특히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도 있었다. 나는 안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안 후보자 지명 2014년 5월 22일 날 하셨네요. 지명을 기점으로 후속 개각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교육,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둬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와 함께 내각을 이끌도록 상당한 권한을 주는 책임 내각 도입도 구상했다. 하지만 얼마 뒤 언론에서 안 후보자가 개인 변호로 일하며 5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얻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다. 타개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다. 안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중 하나가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리라는 기대였는데 정관예우 논란은 너무나 예상 밖이었다. 보고를 받아보니 안 후보자는 2013년 4월부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일하다 약 석 달 뒤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5개월 동안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이다. 불법이냐 아니냐의 영역을 넘어 충분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액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안 후보자의 해명이나 입장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단 청와대 담당자들에게 안 후보자의 당시 수입 내역 등을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안 후보자는 5월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고액 수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저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30년 넘는 공직 생활 동안 많지 않은 소득으로 낡은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잠깐만. 안대희 후보자가 이렇게 또 사퇴 기자회견 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적인 걸 갖고 걸고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도와서 일을 못하도록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보상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뒤 4억 7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은 11억 원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고 시민단체나 야당의 공격은 더 거세졌다. 답답함 속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5월 28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 후보자가 더는 정부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
오늘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책임 내각 구상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기도 전에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다니 너무 안타까웠다. 나는 곧바로 안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 결심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만류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사퇴 결심은 확고했다. 그는 그날 오후 5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가 안 후보자를 지명한 지 6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안 후보자 주변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해 벌어진 인사 실패였다. 이 점은 지금 되돌아봐도 아쉽다. 개인적 인연 없던 문창극, 틀깬 총리 후보자 지명, 안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충격이 컸지만 그렇다고 대체 인선을 손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나는 안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다시 새 총리 찾기에 몰두했다. 그리고 약 2주 뒤인 6월 10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내가 문 후보자를 지명하자 정치권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여권 중진 인사는 내게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문 후보자와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다. 실제로 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나로서도 기존의 틀을 깬 결정이었다. 그동안 중요 인사를 임명할 때면 나는 함께 일을 해봤거나 어느 정도 사람 됨됨이를 아는 사람을 선호했는데 문 후보자와는 개인적 인연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예전부터 문 후보자가 쓴 칼럼을 읽고 그가 국가관이 확실하고 통찰력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정홍원 총리나 앞서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총리 후보자 모두 법조인 출신인데 이번에는 언론계 출신이 총리를 맡으면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문 후보자를 지명한 뒤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국가관이 확실한 문 후보자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언론사 재직 시절 천생 기자라고 불릴 정도로 굽히지 않는 스타일인 그가 행정부를 이끌기에는 유연함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문 후보자의 장점에 더 큰 기대를 걸기로 하고 총리를 맡기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문 후보자는 지명 하루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문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장로로 있는 한 교회 특강에서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속으로 항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며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고 시련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한 게 도마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당시 1시간가량 강연했는데 위와 같은 특정 발언만 편집돼 6월 11일 KBS 뉴스로 보도됐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도하지 않고 그 한 부분만 딱 거기에 찝어가지고 사람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이게 언론이 똑바로 된 겁니까? 참 이 언론이 얼마나 타락하고 불의한 자들의 그 하수인 노릇을 하는지 참 화가 납니다. 해당 발언이 조명되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 인사 참사라며 문 후보자가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는 취지로 공격을 퍼부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일부 발언만 입맛에 맞게 편집해 전체 맥락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자의 하나님의 뜻 발언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며 당시 강연에서도 식민 지배는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명확하게 부연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 교회 강연뿐 아니라 문 후보자가 과거 칼럼이나 대학 강의 등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문 후보자는 반성은 일본 스스로의 문제이고 그들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명 하루 만에 예상치 않은 논란이 불거지자 우려가 커졌다. 식민지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아픔과 관련된 정말이지 예민한 주제였다. 문 후보자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보고가 여럿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문 후보자 발언의 전체 맥락을 살폈다. 물론 발언 자체가 예민한 주제를 건드렸고 개인에 따라 일부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세간에 보도된 편집 발언과는 다르게 실제 발언 의도는 충분히 참작할 범위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문 후보자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기로 결심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고 국가 운영에 대한 자신의 포부를 밝히면 여론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문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5박 6일 일정으로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국을 방문하기 위해 6월 16일 출국하는데 마음이 무거웠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셨겠어요. 정말 순방 일정 중에도 수시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연락하면서 상황을 파악했다. 특히 당시 문 후보자의 조부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한 문남규 선생이 맞는지를 두고 정치권에 논란이 일었는데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따져서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국가보훈처는 며칠 뒤 한자 이름과 원적지가 동일하고 문 후보자 부친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대한애국단 단원인 애국지사 문남규 선생이 문 후보자 조부가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친일 프레임이라는 딱지가 붙은 문 후보자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쉽게 낮아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빌미로 한 야권의 사퇴 공세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가 양극단으로 갈라진 듯한 심각한 대립이 계속되고 야권 일각에서는 추가 의혹 제기를 벼르면서 공세의 고삐를 조여오자 심적 부담을 느낀 문 후보자는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 문 후보자는 6월 24일 제가 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통합과 화합에 조금이라도 기여코자 하는 저의 뜻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지명 14일 만이었다. 연이은 총리 후보자들의 낙마로 인해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나의 구상은 차질을 빚고 말았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당시 이왕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새 총리로 지명했고 2015년 2월 17일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전 총리는
70일 만에 최단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했다. 아, 정말 정말 나빠요. 왜 이렇게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잠깐만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국회가 바로 정비가 돼야 또 이런 어떤 안건이나 이런 것도 통과도 시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일을 추진해 나가실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방해 작전이었잖아요. 진짜 이 총리로서의 자격과 능력 이런 것을 보지 않고 그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것도 탈탈탈 털어가지고, 솔직히 어느 사람이고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못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극하는 자기들은 잘했나? 그 민주당의 사람들 털어보면 정말 아유, 정말 자기들은 정말 그 민주당에 있을 그 자격도 안 될걸요 아마. 정말 속상해요. 화가 난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3년 5개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집중해서 오로지 그 일을 참 하셨으면, 이러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을지. 정말 여성이지만은 담대하고 지혜롭고 파워풀하고 막 진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네. 다시 읽을게요. 정권 초 촘촘하지 못했던 검증 시스템. 정부 출범 초기 애먹은 것은 총리 인선뿐이 아니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물론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되짚어 봤다. 무엇보다 검증 과정이 미흡했다. 당시는 정부 초기였기 때문에 인사검증이 후보자 본인의 답변을 기초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인사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답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으로 답변을 누락하기도 했고, 일부 문제에 대해선 당시에는 통용했던 관행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촘촘한 검증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무척 아쉽다. 후보자 본인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우리 쪽에서 세세하게 파고들어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특정 의혹이 불거졌을 때 후보자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면 검증팀에서 그대로 믿어주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검증의 허점이 반복적으로 노출되자 내가 당시 검증팀을 크게 질책했던 기억이 난다. 신상 털기에만 몰두하는 청문회 시스템. 다만 이번 기회에 국회 청문 시스템에 대한 소회도 밝히고 싶다. 한 국가의 주요 직책을 맡는 사람을 고르는 데 있어 도덕 검증은 필수다. 국민 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다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낙마를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논란이나 관례에 비춰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때는 후보자의 의혹보다 그 사람이 조직을 제대로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님에도 망신주기식 신상털기나 자극적인 정치 공세가 부각되면 정작 중요한 후보자의 식견이나 비전, 역량은 묻혀버린다. 청문회는 특정 인사의 자격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과정이지만 각종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결함이 없는데도 정치권의 공격을 받아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충분히 공직 임명 가능성이 큰 인사들도 가족의 만류를 이유로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종 인사와 청문회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됐다. 공직을 맡을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역량과 식견에 대한 검증보다 정치적 공세에만 치중해 오진 않았는지 우리 정치가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한다. 맞는 말씀이죠. 정말 맞는 말씀이죠. 네. 검찰총장의 혼외자 파동. 탄핵 사태 이후 이어진 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 이후 재판과 수감 생활까지 세간에서는 나와 검찰의 관계를 악연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 악연의 시작점으로는 최동욱 사태가 많이 거론된다. 내가 대통령 당선인이던 2013년 2월 7일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와 민간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진태 사법연수원 14기네요. 김진태가 대검찰청차장 최동욱은 14기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까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을 추천했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안창호 헌법재판관이나 김학의 대전 고검장을 추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추천위에서 선정한 3명의 후보를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임기 말의 정권에서 소집된 추천위가 차기 정부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우려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치 인생을 걸으면서 나는 검찰 조직과 특별히 가까운 것도 아니었고 특정 검사 그룹과 친분이 두터운 것도 아니었다. 어디서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든지 결정적인 하자가 없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믿고 지명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먼저 추천위가 추천한 3명의 후보에 대한 주변의 인물평을 들었다. 검사 출신인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최 고검장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나는 3월 15일 우리 정부 첫 검찰총장에 최 고검장을 내정했고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4일부터 검찰총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정권 출범 초반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다. 요 사진은요 이랬는데 2013년 4월 17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후 최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4월 18일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윤석열 특수 2부장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특별수사팀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기억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4월 29일 소환, 조사했고 4월 30일에는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나는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아직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검찰이 알아서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관련 보고를 받거나 따로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수사팀이 6월 11일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여권이 들썩대기 시작했다. 국정원 소속 인사의 정치 관여에 초점을 두는 국정원법 위반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대선의 정당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검찰이 너무하다는 반발이 상당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을 아꼈다. 물론 이 사안이 정말 대선의 정당성까지 건드릴 문제인지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았지만 수사는 검찰의 몫으로 맡겨두자는 생각이었다. 잠깐만요. 댓글 수사 혼란 속 터진 최동욱 혼외자 논란. 그러던 중에 9월 6일 조선일보에서 논란의 기사가 일면을 장식했다. 최 총장이 2000년 한 카페 여사장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도가 나오기 며칠 전 청와대 내부에서 적지 않은 소란이 있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 관련 의혹이 공공연하게 거론되자 민정수석실이 약 한 달간 검증에 나선 것으로 기억한다. 보도가 나간 뒤 최 총장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최 총장 스스로 9월 6일 오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 총장 측은 또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배후에서 검찰 흔들기에 나섰다고 업무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놓고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배후 세력이 대체 누굴 지칭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불만을 가진 청와대 측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논란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검찰총장 임명 당시 그가 혼외자 문제에 얽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내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황당한 일이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수많은 낭설과 추측, 상대 진영을 향한 분노에 찬 발언이 뒤엉키며 혼란이 이어졌다. 내 생각은 확실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라고 생각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 정보를 퍼뜨린 이들이 대가를 치르고 최 총장이 계속 최 총장직을 수행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던 중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내게 최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나는 검찰총장 내정 전 검증 단계에서 이미 나왔어야 할 사안을 지금 와서 감찰하겠다는 것이 답답하지만 어쨌든 사실과는 정확하게 다시요. 어디 갔지? 뭐야? 여기 있네. 어쨌든 사실과는 정확하게 가려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9월 13일 최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감찰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 논란을 방치할 수 없어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혼외자 터뜨린 최동욱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 그런데 최 전 총장은 이 감찰 지시가 발표된 지 약 50분 만에 사의를 표했다. 원칙적으로는 정식 감찰이 시작되면 사표 수리를 할 수 없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표를 수리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만들어 검찰총장을 찍어낸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표 수리 대신 감찰을 확실히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나는 고민 끝에 검찰 안정화를 위해 사표를 수리했다. 그렇게 우리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났다. 나는 지금도 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이 의혹을 가려내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미 관련 의혹을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추천이나 검증 단계에서 해당 의혹은 거론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의혹을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면 최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올랐다고 해도 당연히 내정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읽을게요. 나는 지금도 왜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과 검증 과정에서 이 의혹을 가려내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미 관련 의혹을 공공연한 사실로 알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추천이나 검증 단계에서 해당 의혹은 거론되지 않았다. 만약 내가 이 의혹을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면 최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올랐다고 해도 당연히 내정되지 않도록 조치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 전 총장 본인도 고통스러운 1년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최 총장의 사퇴를 전후로 불거진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막기 위해 최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터뜨린 뒤 찍어내게 했다는 식의 낭설은 황당하다는 말조차 아깝다.
최 총장이 물러난 뒤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항명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윤 팀장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영장을 집행했고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무부 검찰 수뇌부로부터 수사와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었다. 이후 윤 팀장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감찰 결과 외압 의혹은 무혐의로 결정났다. 조 지검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취임 7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나는 윤 팀장의 항명 파동에 대한 짤막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말 요거 디스들한테 하수인이 된 그런 무리들, 민주당 세력들, 그런 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얼마나 심적으로도 힘드셨을 테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가운데도 진짜 국민연금개혁했죠. 그 할머니들 위안부 아베 총리 사과 받고 10억인가 되는 돈도 돌려받고 하셨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로 그 보람의 그 비행기 헬기요. 그것도 전투기죠. 그것도 만들도록 박근혜 대통령께서 준비를 시켰잖아요. 그때 문재인이는 막 반대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그 열매를 그 취임식의 축사를 문재인이가 했죠. 참 좀 부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어떤 양심도 없겠죠. 그 외에 또 지소미아 체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 안보를 또 지켜주셨고 공무원 연금개혁 또 사드 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또 안보도 지키셨죠. 중국하고 교류는 교류고 이게 또 우리나라 안보를 지켜야 될 문제는 그거는 분명히 이렇게 구별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셨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십니까? 저 문재인처럼 중국 가서 읍소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이런 그런 거는 참 그런 거는 그렇게는 절대 안 하셨죠. 얼마나 당당하게 내가 줄 거는 주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참 국위도 높으시고 외국에 가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렇게 존경하신다잖아요. 그 푸틴 대통령님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얼마나 좋아하고 지지하고 아베 총리도 그러셨고 참 품격이 있고 인품이 올바르시니까 그 세계 지도자들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보면은 서로 간에도 이렇게 교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이제 그 사람의 인품 또 성품 이런 게 중요시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성품과 인품 또 여러 가지 어떤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 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또 지식이나 모든 것 이런 거 능력 같은 걸 봤을 때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아주 당당하신 분 진짜 그런 분이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계실 당시 수출 저는 6위로 알고 있었는데 11억 하는 사람도 있던데 하여튼 6위까지 올리셨던 정말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튼튼하게 해주셨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들이 이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 해서 기업들이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까? 기업이 잘 돼야
여기 청년들이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가 있어야 또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또 비전을 가지고 공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좋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가셨는데 이 악한 자들은 그런 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정말 네,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은 사필기정 다른 데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빛은 저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자꾸 찬란하게 빛이 나고 진실은 다 드러나고 그동안 막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마치 뭐 잘했는 듯이 했던 그런 자들, 문재인 거짓과 거짓을 행했던 이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이 자들은 자기들이 심은 대로 또 그 거짓의 그 악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다 되고 있죠. 지금 되어 가고 있죠.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연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면서 작사 작곡하신 나의 조국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산 이결의 지켜온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땀어린다 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전성간에 이리 고선하세 산국동이 이룩한 화랑의 열정신을 오늘의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대한민국 만세! 박근혜 대통령님 만세! 트럼프 대통령님 만세! 네.